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방 한 구석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에게 닿지 못했다. 조병호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벌써 석 달째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반신불수가 된 몸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을 듣지 않았고 한때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주먹으로 통했던 그의 오른팔은 이제 이불 위에서 떨리기만 했다. 물 좀.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하지만 집 안은 고요했다. 한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부름에 서둘러 달려가지 않았다. 찬물에 손을 담근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여보, 물 좀 갖다 달라고. 이번엔 목소리가 더 커졌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집 전체가 떨렸을 고함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병든 노인의 하소연에 불과했다. 미정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그릇을 닦고 있었고 입가에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한미정, 지금 뭐 하는 거야? 물 한 잔 갖다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조병호의 목소리는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소리라도 지르면 미정이 벌벌 떨며 달려왔었다. 밥상을 엎어버리면 무릎 꿇고 치우고 물건을 집어던지면 머리를 숙이고 피하기 바빴던 여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미정은 마침내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로 손을 닦았다. 천천히 냉장고에서 물을 따르고 더욱 천천히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에는 서두름도 두려움도 없었다. 여기 물이에요. 컵을 침대 옆 탁자에 놓으며 미정이 말했다. 조병호는 떨리는 왼손으로 겨우 물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예전 같았으면 미정이 재빨리 도와주었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 도와달라고! 혼자서 드세요.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조였다. 조병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이 여자가 정말 그 한미정이 맞나 싶었다. 뭐야, 너 완전히 돌았구나.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된 건 알고 있잖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도 갖다 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있잖아요. 뭘 더 바라세요? 미정은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햇볕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고 먼지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조병호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채 이불을 주먹으로 쳤다. 하지만 마비된 오른손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고 그것이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저녁 무렵 미정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조병호는 그녀가 자신의 앞에 무릎 꿇고 밥을 먹여주길 기대했지만 미정은 탁자 위에 밥상을 놓기만 했다. 방 여기 놔뒀어요. 드세요. 야, 내가 이 꼴인데 어떻게 혼자 먹어? 천천히 하시면 되잖아요. 왼손 쓸 수 있잖아요. 미정이 돌아서려는 순간 조병호는 있는 힘을 다해 밥상을 밀어버렸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밥과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예전이라면 미정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즉시 바닥에 무릎 꿇고 치우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미정은 엎어진 밥상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중얼거렸다. 치우기 싫으니까 그냥 두시고 계세요. 그리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치우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 조병호는 믿을 수 없었다. 이 여자가 정말 40년 동안 자신 앞에서 벌벌 떨던 그 한미정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 미정은 평소처럼 단정한 옷을 입고 손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디 가는 거야? 은주 보러 가요. 야, 나 혼자 두고 어디 가겠다는 거야?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물과 간단한 음식을 놓더니 마치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한미정! 한미정! 조병호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분노에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디선가 올라오는 묘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미정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집을 나서는 기분은 생각보다 자유로웠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올라탔다. 창가 자리에 앉은 미정은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20살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아니, 그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고 딸을 키우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된 순간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예전의 한미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딸 은주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미정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은주는 어머니의 변화를 즉시 알아챘다. 엄마, 뭔가 달라졌네. 그래. 뭐가? 모르겠어. 그냥 편해 보여. 미정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그녀는 편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미정은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집에 가면 또 남편의 고함과 짜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그의 주먹이 더 이상 자신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그의 폭력이 이제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대로 조병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갔다 온 거야? 하루 종일 나 혼자 뒀잖아. 미정은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권위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조병호가 40년 동안 휘둘렀던 그 무서운 권위가 실제로는 폭력이라는 빈약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토대가 무너진 지금 남은 것은 침대에 누워 물 한 잔 달라고 애원하는 병든 노인뿐이었다. 미정은 처음으로 남편을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그런 자신이 조금 놀라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조병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실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코골이 소리를 듣지 않는 밤이었다. 어둠 속에서 미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무너져가는 것은 남편의 권위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분명히 좋은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한미정은 처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1985년 봄 20살의 한미정은 하얀 저고리의 분홍 치마를 입고 낯선 집 마루에 앉아 있었다. 중매쟁이 박 여사가 옆에서 연신 미정의 손을 어루만지며 이 집 며느리감으로는 이만한 애가 없다고 치켜세우고 있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마루 위에 나뭇결을 세어보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우리 병호는 정육점도 번창하고 무엇보다 효자라 어머니를 잘 모신단다. 며느리 복이 터질 거야. 박 여사의 말에 미정은 살짝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훔쳐봤다. 조병호는 26살로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미정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결혼은 그해 가을에 치러졌다. 조병호는 결혼 전까지는 나름대로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 만날 때마다 사과나 배를 건네주었고 미정이 버스에서 내리면 마중을 나와 주기도 했다. 미정은 이 남자와 살면 크게 불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후의 현실은 달랐다. 첫날 밤부터 조병호는 거칠었고 미정이 어색해하자 짜증을 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시어머니 오말순이었다. 70 가까운 나이의 오말순은 첫날부터 미정을 노려보며 말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아들 셋은 낳아야 한다. 알겠지? 새댁인 미정은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다.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가릴 게 뭐 있나 싶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결혼 초반 몇 달은 그나마 평화로웠다. 조병호는 정육점 일로 바빴고 미정은 집안일을 배우며 시어머니를 모셨다. 오말수는 까다로웠지만 며느리가 순종적인 것에는 만족해했다. 미정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에 매달렸고 조병호가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그런데 결혼 후 1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다. 오말순의 잔소리가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요즘 젊은 것들은 몸이 약해가지고. 우리 때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했는데 미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급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매일 같은 소리를 반복했다.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미정을 짓눌렀다. 드디어 임신 소식이 들려온 것은 결혼 후 1년 반이 지나서였다. 가족들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다. 특히 오말수는 우리 집의 대를 이을 손자가 온다며 연일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미정도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10달 후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다. 딸이라고?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오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조병호도 마찬가지였다. 기대에 부풀었던 표정이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미정은 침대에 누워서도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둘째는 아들일 거예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오말수는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미정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삼켰다. 아이를 보는 순간 세상 그 누구보다 예쁘고 소중했는데 가족들의 반응은 너무 차가웠다. 이름은 은주로 지었다. 은처럼 귀하고 주옥 같은 아이라는 뜻이었지만 집 안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다. 오말수는 손자가 태어날 때까지만 버티자는 식으로 굴었고 조병호는 아예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산후조리 기간에도 오말수는 미정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다.
딸 낳은 주제에 공주병이야? 우리 때는 설 만에 일어나서 밥도 했는데. 미정은 몸이 아픈데도 일어나서 집안일을 했다. 갓난 아기를 업고 걸레질을 하고 밥을 하고 빨래를 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참았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밥상에서의 모욕이었다. 오말수는 매 끼니마다 미정을 괴롭혔다. 딸만 낳는 여자는 밭이 메말랐다고 그러더라. 영양가 없는 걸 먹어서 그런가 봐. 그러면서 미정의 밥그릇에서 고기 반찬을 빼가거나 일부러 된장찌개만 주기도 했다. 미정은 억울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대답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조병호 역시 아내를 감싸주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 편에 서서 미정을 몰아세웠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아들부터 낳던데 왜 너만 딸이야? 그런 건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말 대답해. 조병호가 목소리를 높이자 미정은 움츠러들었다. 결혼 전에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거칠어져만 갔다. 은주가 돌을 지날 무렵 미정은 다시 임신했다. 이번에는 정말 아들이길 간절히 바랐다. 그래야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몇 달 후 유산이 되고 말았다. 역시 밭이 메말라서 씨가 안 자라는구나. 오말순의 혀차는 소리가 미정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미정은 병원에서 혼자 유산 수술을 받으며 한없이 울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곁에 없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미정은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가난했고 20살에 결혼한 미정에게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다. 그저 이 집에서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다. 조병호는 점점 변해갔다. 정육점 일이 힘들다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이 들어가면 성격이 괴팍해졌다.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어떤 날은 늦은 밤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오말수는 냉정했다. 남자들이 다 그런 거야.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지. 결국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미정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생계를 위해 미정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은주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쉬지 못했다. 벌어들인 돈은 고스란히 집안 살림에 보탰지만 그 누구도 미정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공장에서 일한다고 거들먹거리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오말수는 미정이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구박했다. 미정은 공장에서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다 하고 아이를 돌봤다. 밤늦게 재봉일까지 해서 부족한 생활비를 보탰다. 어린 은주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랐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했지만 아직 어린아이였기에 그저 엄마 품에서만 울었다. 은주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키울게. 미정은 딸을 재우며 속삭였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다. 공부를 많이 시켜서 의지할 남자 없이도 살 수 있는 여자로 키우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도 둘째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오말순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고 조병호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정육점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 집안이 이 모양인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지? 오말수는 기회만 있으면 미정을 탓했다.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
남편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아내, 집안을 일으킨 못하는 여자. 미정에게 씌워진 죄명은 끝이 없었다. 미정은 그 모든 비난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공장에서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또 일하고. 그렇게 돌고 도는 일상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갔다.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나날들이었다. 20살의 어린 신부는 어느새 지친 아낙네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몰랐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긴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밤늦게 재봉틀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우던 그 시절, 미정의 꿈은 하나뿐이었다. 딸 은주만큼은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것. 그것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1988년 가을, 은주가 3살이 되던 해였다. 미정은 봉제 공장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미정아,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김씨 아주머니의 표정이 무거웠다. 미정은 손에 쥔 물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시장에서 봤는데 너희 남편이 술집 여자랑.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감은 하고 있었다. 조병호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술 냄새가 더 진해지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더욱 차가워졌다. 하지만 이웃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확실한 거예요? 미안해. 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 김씨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미정은 한동안 부엌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려서 칼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 오말수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차갑고 비난적으로 변해 있었다. 남편 붙잡을 줄도 모르는 계집이 뭘 해도 소용없어. 저녁상을 차리면서 중얼거리는 오말순의 말에 미정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것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그날 밤 조병호가 집에 들어온 것은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술에 완전히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들어온 그를 보며 미정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뭐, 조병호가 미정을 노려봤다. 술 냄새와 함께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다. 미정은 가슴이 아팠지만 참고 계속 말했다. 혹시 다른 여자라도? 그 순간이었다. 조병호의 손바닥이 미정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찰싹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고 미정은 그 충격에 벽에 등을 부딪혔다. 뭐, 다른 여자? 내가 제대로 했으면 내가 왜 밖에서 놀겠어? 미정은 뺨을 손으로 감싸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결혼한 지 거의 4해, 조병호가 자신에게 손을 댄 것은 처음이었다. 충격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여보, 닥쳐.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남편 뒷조사나 하고 있어? 조병호가 다시 손을 들려고 하자 미정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다행히 2번째 폭력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다. 그날 이후 폭력은 일상이 되었다. 조병호는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트집을 잡았다. 밥이 차갑다고, 집이 어수선하다고, 아이가 시끄럽다고. 이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분풀이할 상대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미정은 멍든 몸을 감추려고 긴 소매 옷만 입었다. 여름에도 목까지 올라오는 옷을 입어서 이웃들의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드러낼 수는 없었다. 남편의 폭력을 당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것조차 자신의 잘못으로 여겨질 것이 뻔했다. 엄마, 왜 아파요? 어린 은주가 멍든 엄마의 팔을 보고 물었다. 미정은 얼른 소매를 내리며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 엄마가 넘어져서 그런 거야. 아빠가 때린 거죠? 은주의 말에 미정은 깜짝 놀랐다. 아이가 다 보고 있었던 것이다. 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아빠와 엄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다. 은주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미정은 딸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이 집의 폭력을 목격하고 있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엄마의 울음소리를.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은 그해 겨울이었다. 조병호의 정육점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손님이 줄었고 조병호는 제대로 가게를 관리하지도 않았다. 대신 술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복도 없는 년이 들어와서 집안을 망쳤어. 조병호는 사업 실패의 책임도 아내에게 돌렸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먹이 날아들었다. 처음에는 뺨을 때리는 정도였지만 점점 폭력의 강도가 세졌다. 미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파출소를 찾았다. 동네 파출소에는 박철구라는 순경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조병호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박순경님, 도와주세요. 미정은 멍든 팔을 보여주며 애원했다. 하지만 박철구의 반응은 차가웠다. 미정 씨,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병호도 원래 성격이 급한 건 알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미정 씨가 조금만 참고 잘해주면. 박철구는 사건을 덮으려고만 했다. 조그만 동네에서 이런 일이 소문나면 당사자들만 곤란해진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미정은 절망적이었다. 법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자신을 지켜줄 것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정은 한없이 울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친정은 너무 가난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이웃들은 모두 남의 집안일 간섭하기를 꺼려했다. 그날 밤도 조병호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다. 미정이 파출소에 다녀온 것을 누군가 일러바쳤는지 그는 더욱 화가 나 있었다다. 경찰서까지 가서 고자질했다며?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구나. 조병호가 주먹을 휘둘렀다. 미정은 온몸으로 막으려 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할 수 없었다. 얼굴과 몸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났다. 엄마! 은주가 울면서 엄마를 감쌌다. 3살 된 아이가 아빠의 주먹을 막으려고 작은 몸을 내던지는 모습에 미정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은주야, 가서 있어. 미정이 딸을 밀어내려 했지만 은주는 엄마를 놓지 않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 오말수는 방문을 꽁꽁 잠그고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미정은 공장에 나가서도 제대로 일할 수 없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동료들이 멍든 얼굴을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다. 저 집 남편이 술만 마시면 아내를 때린다더라. 쯧쯧! 여자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그것도 잠깐의 동정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금세 자신들의 일에 매달렸고 미정의 고통은 다시 혼자만의 것이 되었다.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은 1989년 봄이었다.
있었다. 조병호가 어느 때보다 심하게 취해서 들어온 날이었다. 미정이 늦은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갑자기 밥상을 들어 아내에게 내리쳤다. 그릇들이 산산조각 나며 미정의 머리에 떨어졌다. 이마가 찢어지면서 피가 흘렀다. 미정은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조병호의 발길질이 계속 이어졌다. 죽어버려! 아들도 못 낳는 쓸모없는 년! 미정은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은주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딸을 안고 집을 뛰쳐나갔다. 엄마! 엄마! 은주가 울부짖으며 엄마의 피 묻은 얼굴을 어루만졌다. 미정은 마지막 힘을 다해 파출소로 향했다. 이번에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철구는 피투성이가 된 미정을 보고도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일단 병원부터 가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잘 이야기해 보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미정의 간절한 호소에도 박철구는 큰 사건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조병호를 불러서 훈방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병호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봅니다. 조병호는 순경 앞에서는 점잖게 사과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미정을 향한 분노와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병호가 속삭였다. 다시 한번 나를 경찰에 신고하면 그때는 진짜 죽는다. 미정은 온몸이 떨렸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다. 법도 이웃도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오직 어린 딸만이 자신 편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미정은 은주를 품에 안고 울었다. 아이도 덩달아 울었다. 모녀는 서로를 꼭 안고 견뎌내야 할 긴 터널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폭력의 그림자가 이 집을 완전히 덮었고 그 그림자는 쉽게 거치지 않을 것 같았다. 미정은 그날부터 더욱 조심해서 살았다. 남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고 맞을 일을 만들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폭력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유가 있든 없든 조병호는 분풀이가 필요할 때마다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리고 어린 은주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라고 있었다. 아빠를 무서워하고 엄마를 보호하려 하고 때로는 둘 사이에 끼어서 우는 아이로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1995년 은주가 10살이 되던 해에 시어머니 오말순이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심해져서 며느리의 이름도 잊어버리곤 했다.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있어요? 오말순이 미정을 보고 물었다. 20년 가까이 구박하던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정은 그런 시어머니가 차라리 편했다. 적어도 매일같이 쏟아지던 독설은 멈췄으니까. 조병호는 어머니의 치매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머니, 저 미정이에요. 며느리라고요. 며느리 우리 병호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며느리야? 오말순의 기억 속에는 아직 총각인 아들만 있었다. 미정과 은주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조병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술을 더 마셨고 술이 들어가면 여전히 미정에게 화를 냈다.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그런 거라고.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의 잘못이 될 뿐이었다. 대신 묵묵히 시어머니를 돌봤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떠먹여주고 밤에 배회하지 못하게 지켰다.
치매는 빠르게 진행됐다. 오말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었고 가끔은 미정을 자신의 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럴 때면 미정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평생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이었다. 우리 딸아, 고생 많다. 엄마가 다 늙어서 짐이 되네. 괜찮아요. 어머니, 미정은 그렇게 대답하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상했다.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이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조병호는 어머니 병수발을 미정에게 모두 떠맡겼다. 자신은 여전히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집에 와서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됐냐고 미정을 탓하기만 했다. 병원비도 많이 드는데 차라리 차라리 뭐요? 미정이 날카롭게 반문하자 조병호는 말을 삼켰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뻔했다. 돈 드는 치매 환자를 빨리 떠나보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미정은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시어머니를 돌보며 지냈다. 잠자리에 들 시간도 없었다. 오말순이 밤에 자주 깨서 돌아다니려 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밤이에요. 주무셔야죠. 집에 가야 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오말순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살아계셨다. 미정은 그런 시어머니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눕혔다. 은주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다. 10살의 아이가 보기에도 엄마는 너무 고생스러워 보였다. 엄마, 할머니 요양원 보내면 안 돼요? 돈이 어디 있니? 그리고 할머니가 낯선 곳 가시면 더 힘들어 하실 거야. 미정은 딸에게 웃어 보이려 노력했지만 지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은주는 어린 마음에도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1998년 오말순이 세상을 떠났다. 치매로 고생한 지 3년 만이었다. 마지막까지 미정을 딸이라고 부르며 숨을 거뒀다. 장례식장에서 미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마지막 3년 동안은 자신이 돌봐드린 환자이기도 했다. 이제 좀 편해지겠네. 조병호가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의 죽음마저 그에게는 부담이 사라진 것일 뿐이었다. 미정은 그런 남편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은 더욱 막막해졌다. 조병호의 술버릇과 폭력은 여전했고 이제 그것을 말릴 사람도 없었다. 설령 치매에 걸렸지만 오말순의 존재만으로도 조병호가 조금은 자제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은주가 중학생이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다. 아이는 더 이상 아빠를 무서워하기보다는 경멸하기 시작했다. 엄마, 왜 아빠랑 계속 살아요? 이혼하면 안 돼요? 은주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제가 다 봤어요. 이상해요. 이 집이. 은주의 말에 미정은 할 말이 없었다. 아이 말이 맞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은 불가능했다. 갈 곳도 없고 혼자서 은주를 키울 자신도 없었다. 엄마가 남아 있어야 은주가 떠날 수 있어. 미정은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다. 딸만큼은 이 집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다. 은주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취업해서 독립할 때까지만 버티자고 다짐했다. 조병호는 50대에 접어들면서도 변하지 않았다. 정육점 사업도 완전히 기울어져 결국 문을 닫았다. 그 후로는 이런저런 일을 전전했지만 오래 지속되는 것이 없었다. 대부분의 생활비는 미정이 벌어들였다.
남편이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신다며? 저 집 며느리 참 고생이 많아.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미정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체념한 지 오래였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목표였다. 은주는 고등학생이 되자 더 공부에 매달렸다. 이 집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그것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미정도 딸의 교육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부업을 했다. 엄마, 제가 빨리 커서 엄마를 모시고 나갈게요. 은주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미정은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은주만큼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랐다. 조병호는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짐승보다 못한 년이 뭘 안다고. 술만 마시면 나오는 말이었다. 미정은 이제 그런 말에도 상처받지 않았다. 아니,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았다. 2005년 은주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났다. 서울의 대학에 진학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혼자 두고 가서. 괜찮아. 은주가 잘 되는 게 엄마는 제일 기뻐. 기차역에서 딸을 배웅하며 미정은 안도감과 허전함을 동시에 느꼈다. 딸은 이제 자유로워졌지만 자신은 여전히 이 굴레 안에 남아 있어야 했다. 딸이 떠난 후 집은 더욱 적막해졌다. 조병호와 미정 둘만 남은 집에서는 대화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조병호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미정은 여전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이제 딸도 없으니까 더 함부로 해도 되겠네. 조병호의 말에서 위협이 느껴졌다.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견뎌온 결과 마음 한구석이 무감각해져 있었다. 은주가 없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지난 20년과 똑같을 뿐이에요. 미정의 담담한 대답에 조병호는 오히려 당황했다. 예전 같으면 벌벌 떨었을 아내가 이상하게 변해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병호의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6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나빠졌고 술로 망가진 간 때문에 자주 병원에 다녀야 했다. 그럼에도 술은 끊지 못했고 아내에 대한 폭언도 계속됐다. 미정은 그런 남편을 보며 때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평생을 분노와 술로만 살아온 사람의 말년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지만 동정심이 든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신도 이제 늙었네요. 어느 날 미정이 중얼거린 말에 조병호가 화를 냈다. 뭐, 늙었다고? 하지만 예전처럼 주먹을 휘두르지는 못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미정도 더 이상 예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다. 2010년 조병호가 첫 번째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됐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그의 기세가 많이 꺾였다. 죽음을 처음으로 실감한 것이었다. 미정아, 내가 너무했나? 병원에서 조병호가 처음으로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 하지만 미정은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30년 가까이 참아온 상처가 몇 마디 말로 치유될 리 없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요. 미정의 차가운 반응에 조병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함께 살아온 여자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회복 후에도 조병호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다. 여전히 술을 마셨고 여전히 미정을 함부로 대했다.
다만 예전보다는 조심스러워했을 뿐이었다. 미정은 그런 남편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죽음 앞에서도, 나이가 들어도 본성은 그대로구나. 그리고 2015년 조병호가 두 번째로 쓰러지면서 완전히 편마비가 되었을 때까지도 미정은 그 끝나지 않는 사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이제 60세가 된 여자는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단 하루도 진정으로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2018년 겨울 조병호가 세 번째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는 이전과 달랐다. 이번에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완전한 편마비 상태가 되어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많이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요양하시는 게 나을 듯하네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제 완전히 자신에게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다. 아이러니했다. 그토록 자신을 짓밟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물 한 잔도 혼자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조병호는 며칠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자신이 정말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왜? 조병호가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우는 모습도, 약해진 모습도 이제는 그저 하나의 현상일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조병호가 갑자기 미정의 손을 잡으려 했다. 미정아, 나 정말 후회한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을 보며 미정은 차갑게 답했다. 후회는 40년 전에 했어야 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미정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다. 조병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미정아, 우리 부부 아니야? 이렇게까지. 부부요? 미정이 처음으로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난 남편의 아내로 산 적 없어요. 그냥 은주의 엄마였고, 이 집의 하녀였고, 당신의 샌드백이었을 뿐이에요. 조병호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미정은 계속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일들 기억해요. 때리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부부라고 말하네요. 그때는 내가 젊어서. 젊어서요? 60대까지도 똑같았잖아요. 나이는 핑계가 안 되죠. 미정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분노와 원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끼고 있었다. 드디어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정아, 제발. 제발 뭐요? 용서해달라고요? 이제 와서. 조병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다. 미정은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의 눈물도 후회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난 당신 때문에 죽지 않고 버텨온 게 아니에요. 은주 때문이었어요. 딸이 이 집을 떠날 때까지 딸의 아버지로서 책임만 지라고 버텨준 거예요. 며칠 후 딸 은주가 찾아왔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상태를 들은 후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빠는 어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내 아빠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누워만 있지. 그렇군요.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저 어머니와 함께 앉아 차를 마셨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하루하루 살겠지. 요양원은 안 보내세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돈도 없고. 그리고요? 책임은 져야지. 끝까지. 은주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괴롭힌 사람을 왜 끝까지 돌봐주려 하는지. 엄마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은주야.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어른들의 일이고. 미정은 딸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사실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왜 자신이 이 사람을 돌보고 있는지. 조병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말도 잘 못하게 되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졌다. 그럼에도 가끔은 예전의 성격이 튀어나왔다. 물. 빨리, 지금 갖다 드릴게요. 빨리 하라고. 미정은 그런 남편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여전히 명령조였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2019년 봄이 지나갈 무렵 조병호의 몸이 급격히 약해졌다.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잤다. 미정은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죽음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미정아, 어느 날 밤 조병호가 간신히 미정을 불렀다. 네. 고마워. 뭐가요? 돌봐줘서. 미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무의미했다. 조병호는 며칠 후 조용히 숨을 거뒀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새벽에 혼자서 생을 마감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미정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슬프지도 후련하지도 않았다. 그냥 긴 일이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조병호와 가까웠던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미정과 은주 그리고 몇몇 이웃들 뿐이었다.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하지 않을래? 미정이 은주에게 물었다. 아니요. 난 아버지 없어요. 은주의 답변은 단호했다. 그래도 엄마, 저한테 아버지는 없었어요. 그냥 무서운 남자가 집에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미정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딸의 마음을 이해했다. 조병호가 땅에 묻힌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주가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내 인생이라. 네, 지금까지는 저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사세요. 미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정말 조용했다. 고함 소리도 욕설도 술 냄새도 없는 집. 미정은 처음으로 이 집이 자신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는 가운데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65세의 여자에게 새로운 시작이라기엔 늦은 나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미정이 중얼거렸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것 같았다. 억눌렸던 세월을 넘어 진짜 시작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주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